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와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는 시작점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시업 엔젤스 이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정 기업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 기업 가치는 투자금 회수와도 관련이 큰데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나 프로젝트 형태가 아닌 주식 형태의 투자금 회수는 주주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는 스타트업과 미리 이야기를 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수합병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시장에 아직 숙제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는 회수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IPO,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 공개는 창업자, 직원, 기존 투자자 외에 외부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각하여 지분을 분산시키고 기업 경영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공모 형태를 활용하여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검증된 기업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투명성이 높은 상장 기업으로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규약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 주주도 많아지면서 관리 부하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투자자는 기업 공개와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M&A 사례가 적고 주로 기업 공개를 통해 성공적인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보통 투자 계약서에 기업 공개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M&A,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은 인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 대부분 피인수자보다는 인수자가 아주 적극적일 때 성사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카카오의 로엔 엔터테인먼트, 현재 카카오 M이죠. 인수와 같은 초대형 인수 사례를 제외하면 보통 국내에서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치의 인수는 쉽지 않은 편이죠. 따라서 그 이상의 기업 가치라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IPO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구주 매각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를 할 때 후속 투자자가 신주 외에 기존 투자자의 구주를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구주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세컨더리 펀드가 구주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구주는 대부분 신주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또한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계획된 투자 유치 금액에 비해 투자자 후보가 많아 오버부킹으로 인해 투자 라운드에 참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신주 대신 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정보가 공개된 상장사의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구주를 매입할 매수자 후보에게 마치 투자 유치 때와 유사한 IR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투자 계약서에 구주 매각을 희망하는 투자자를 위해 스타트업이 IR에 협조하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상환입니다. 후기 투자 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주식과 결합된 채권으로 투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VC가 투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는 상환권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이는 채권과 달리 무조건적인 상환이 아닌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회사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기업 공개, M&A, 구주 매각이 모두 여의치 않거나 혹은 상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이나 상환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 방식의 회수 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크더라도 관리 보수나 운영 경비 등을 제하면 성공적인 회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인데, 영화나 웹툰, 게임 등의 컨텐츠에 투자할 경우 회사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수익 배분에 대한 투자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재고품, 서비스, 영업권, 지식재산권과 같은 매각할 자산이 있다면 이를 매각한 뒤 남아있는 현금과 함께 회사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비록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펀드 만기 시 투자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포트폴리오사의 주식을 출자한 비율대로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출자자는 이 방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을 안고 진행하는 모험 자본 형태이기에 기본적으로 많은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죠. 특히 펀드에 따라 규약상 건당 투자 금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 수 이상의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분산 투자할 것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가상의 중기 투자자 A의 투자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곳의 포트폴리오사에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투자 12곳의 스타트업 중 절반인 6곳이 수익이 났고 한 곳은 투자 원금만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손실이 났습니다. 총 수익 배수는 2.3배인데 3배 이상의 수익이 난 스타트업은 3곳이며 그리고 이 중 한 곳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배 이상의 수익과 5배 이상의 수익이 난 2곳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이 크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분산되어 실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험 자본의 속성상 일부 큰 수익이 난 포트폴리오사가 전체 펀드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투자할 때에는 투자자별로 어느 정도 목표 수익 배수가 있습니다.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중 일부는 실패하여 손실이 날 텐데 이러한 손실과 관리 보수 그리고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도 전체적으로 기준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내야만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포트폴리오사를 후속 투자자에게 소개하였는데 IR 피칭 이후 투자심의위원회를 마친 뒤 담당 투자자분이 제게 주신 피드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팀을 상당히 좋게 보았기에 10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였는데 대표님이 너무 보수적인 수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파트너분들이 최대 3배, 4배 정도 성장이 한계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투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아쉽습니다. 제가 IR 피칭 전에 미리 코칭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속 투자자는 크게 성장할 경우 10배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소개한 포트폴리오사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 포트폴리오사는 피드백을 참고해 보완한 IR 자료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고 꾸준히 성장하여 후속 투자자는 이미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실제로 10배 이상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죠. 물론 투자자도 10배 이상의 수익 배수가 어디까지나 희망사인 것을 알지만 투자 의사결정 시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스타트업과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차이가 있죠. 단 한 개의 포트폴리오사가 크게 성공한 것만으로도 펀드 전체의 원금 회수가 잘하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기 투자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만약 스타트업의 리스크도 크지만 성장 가능성도 아주 크다면 초기 투자자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 수익 배수가 높은 경향이 있죠. 후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가까운 형태로 희망 수익 배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초기 투자자와는 반대로 모험 자본 성격이 희석되어 신중하게 투자 의사를 결정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중기 투자자는 이러한 초기 투자자와 후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단계별 투자자는 각각의 투자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투자자의 희망 수익 배수 목표를 달성한 포트폴리오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희망 수익 배수를 충족하지 못한 포트폴리오사도 투자자가 투자할 시점엔 희망 수익 배수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투자자로부터 시장이 작아 보여서 투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결국 우리 회사가 기한 내에 투자자가 꿈꾸는 수익 배수를 달성할 만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할 때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기업 가치와 투자 금액인데, 지표가 아직 부족한 스타트업의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와 투자 금액, 이 두 가지 요소는 스타트업의 지분 희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혹 스타트업의 자본금이나 주식 액면가가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문의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이런 유형 자산보다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무형 자산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꽤 크다면 기업 가치에 곱하기는 아니더라도 더하기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공동 창업자들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측면에서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상증법이라고 부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스타트업 경우 대부분 순이익이 없으며 장부상의 유형가치 자산도 작기 때문에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평가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당 기업이 향후에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유사 기업 가치에 기반한 평가 방법입니다. 퍼,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그리고 에비타, 유료 가입자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만약 상장사이거나 업계 1위 기업이면 관련된 프리미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상장사나 크게 성장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많이 활용되며,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영업이익이 없지만 매출이나 총거래액이 클 때는 PSR, 주가 매출액 비율 지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표가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 투자자별로 편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가 적은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평가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투자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업 가치를 측정하려 노력합니다. 투자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 컨센서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사 내부에 성장률을 고려한 미래의 적정 기업 가치에서 역으로 현재의 적정 기업 가치를 계산하거나 그간의 투자 경험이나 자체 가이드에 따른 컨센서스가 있기도 합니다. 업종별로 잠재적인 시장 크기,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 서비스 제품 수익 모델 등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산정된 대략적인 적정 기업 가치이죠. 그리고 일부 시드 투자자는 기업 가치와 투자 금액을 획일화해 아예 고정해 두기도 합니다. 첫 투자 유치 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과도한 협상 노력은 서로 시간과 리소스 낭비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잠재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적정 기업 가치보다는 해당 스타트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한지가 수익 배수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시장이 작아 보여서 투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성장 가능성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 투자자로서는 현재의 기업 가치라도 상대적으로 낮아야 목표 수익 배수를 달성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더라도 목표 수익 배수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투자의 기업 가치입니다. 첫 번째 투자 유치가 아닌 스타트업의 경우 간혹 후속 투자자가 기존 투자 유치 시점의 기업 가치나 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현재 기업 가치 선정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자가 정말 매력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판단한다면 과거 기업 가치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 납입일이 공식 투자일로 간주되기에 선행 투자 유치 시 클로징, 자금 납입이 너무 늦어지면 후속 투자 유치 때 기업 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투자자가 고려하고 참고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적정 기업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일종의 경매 형태로 최종 결정되는 편입니다. 투자자별로 선호도가 다르지만 인기가 많은 매력적인 스타트업일수록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인기가 적을수록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나 혹은 투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개별 스타트업의 매력도 외에 투자 시장 전체의 시중에 풀린 투자금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스타트업의 숫자도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인 상황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현재 투자 생태계에 자금이 많이 풀린 편이라 국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좀 과열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우려에 따라 일부 투자자는 좀 더 투자에 신중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은 필요 자금 규모와 지분 희석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과를 내거나 혹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적정한 투자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드 라운드나 브릿지 라운드면 더 짧아도 되지만 보통은 1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권장해 드리며 최소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리즈 A 이후는 투자 유치에 드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넉넉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금 조달에만 신경 쓰느라 다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를 예상보다 높게 평가받았다면 투자 금액이 여유로워야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를 위한 지표까지 성장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들의 급여 책정을 초기부터 높게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문제와는 별개로 리스크를 별로 지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의 의지에 대해서 투자자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투자 유치 이후 일반 직원들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시리즈 B 정도 투자 유치 이후에서야 공동 창업자들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은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투자 유치를 지속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공동 창업자의 지분 등 우호 지분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스타트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지분율은 향후 상장 심사 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러한 이슈는 투자자도 고려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이 커지거나 혹은 같은 투자 금액일지라도 기업 가치가 낮아지면 지분 희석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없다면 낮은 기업 가치에 맞춰 투자 금액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 희석률에 정답은 없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지분 희석률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지분 희석과 넉넉한 투자 금액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 너무 과한 지분 희석만 아니라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투자자와 기업 가치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계약 시 기업 가치는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머니 기업 가치는 투자를 받기 전에 인정받는 기업 가치를 의미하며 포스트머니 기업 가치는 투자를 받은 후의 전체 기업 가치입니다. 즉 포스트머니 이퀄 프리머니 플러스 투자금이 되죠. 투자자가 포스트머니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프리머니, 포스트머니 중 어떤 기준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투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리머니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머니 경우 투자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프리머니 기업 가치가 따라서 바뀌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포스트머니 100억 원에 10억 원을 투자받았다면 프리머니가 90억 원인 셈이며 투자자의 지분은 10%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만약 포스트머니 100억 원에 20억 원을 투자받았다면 프리머니가 80억 원이 되어 투자자의 지분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향후에 부여될 스탁옵션 풀까지 모두 행사될 것을 고려하여 완전 지분 희석된 기업 가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투자 유치 시 주요 투자 요건에 따라 스탁옵션까지 고려하여 현재 주주 명부에 기반해 투자 후 지분율 변동을 예측한 캐피탈라이제이션 테이블, 흔히 말하는 캡 테이블을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투자 유치 후에 지분율 변동 이외에 미래의 투자 라운드 지분율 희석까지 대략 시뮬레이션하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너무 과도한 지분이 희석되면 이후 스타트업 거버넌스 구조에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높은 기업 가치에 투자를 받고 싶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 기업 가치는 스타트업의 희망 기업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스타트업은 시장 가능성과 팀의 경쟁력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어필할 것이고 투자자는 예상되는 리스크와 미래의 성장의 한계 가능성을 상정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보통은 첫 미팅 때 희망하는 투자 금액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희망 투자 금액에 기반하여 예상되는 지분 희석을 고려해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투자자의 빠른 투자를 전제로 스타트업이 첫 미팅 때부터 희망하는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와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는 시작 전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각자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의 차이를 협상을 통해 점차 좁혀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의 200%에서 300%로 지나치게 높게 기업 가치를 제한할 경우 투자자가 시작부터 포기하고 모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제시할 기업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일종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기착지인 기업 가치에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스타트업과 단순하게 비교해 우리도 그 정도 기업 가치는 인정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외부에서는 모르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사의 후속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많이 높아지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열의 8 정도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사가 처음에 희망하는 기업 가치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에만 과하게 집착할 경우 과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스타트업이 장기간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창업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 높이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기업 가치 외에 특히 초기 투자 유치 시 중요한 합의 맞거나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자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 유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본인의 경영 업무에 소홀해져 기회비용 문제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후속 투자 유치 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한 스타트업은 단순히 기업 가치를 후하게 평가해주는 투자자만 찾은 끝에 결국 다른 투자자보다 50% 정도 더 높게 평가해주는 곳으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자 유치 클로징까지 소요기간이 4개월이나 더 소요되었는데 그 4개월 동안 스타트업이 5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 기업 가치는 사실상 높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4개월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빨리 끝내고 사업에 더 집중했더라면 그 사이에 더 크게 성장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무리하게 기업 가치를 높인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어떤 스타트업은 1년 6개월 뒤에 투자금이 소진되었지만
목표한 지표에 크게 못 미쳐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 실패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와 SNS 페이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